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말레이시아에서. 군대를 해외에 파견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영향력이 해외로 전개된다는 것을 뜻한다. 원정군을 따라 기업인도 가고 기술자도 장사꾼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관도 한국이 군단 규모의 대병력을 월남에 파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도 해외로 뻗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치하의 해외 방문과 정상회담은 1961년의 미국 방문과 1964년의 독일 방문을 제외하곤 모두 월남 파병기에 이루어졌다. 1966년 2월 7일 오전 박 대통령은 서독 루프트한자 항공사로부터 전세낸 보잉 707기를 타고 말레이시아, 태국, 자유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떠나는 서울은 영하 10도였지만 도착할 곳은 적도 부근. 수행원들은 비행기에 오를 때 코트와 점퍼를 벗어 환송 나온 가족들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제주도 상공을 지날 때 박 대통령은 앞쪽에 설치된 특별실에서 나와 기자들을 찾아왔다. 기자들이 빙 둘러싼 가운데 박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 국가의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요지였다. 후진국의 경제개발은 이웃나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역전쟁이란 말도 있듯이 교역의 증진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해외 방문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이었으나 이번에는 서로 돕자고 가는 것이니 무척 기분이 홀가분하군요. 이어서 홍종철 공보부 장관이 노인풍에 훈시를 하더니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동남아 정세에 대해 지루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기내식으로 나온 독일 빵과 맥주를 마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분식을 장려할 수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했다. 비행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지날 무렵 박 대통령은 김포 출발 직전 브라운 대사가 전달한 존슨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검토하고 무전으로 청와대에 지시를 내렸다. 원래 박 대통령은 필리핀도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동원 외무장관이 교섭을 했더니 마르코스 대통령의 바쁜 일정 때문에 만날 입장이 아니라는 연락이 왔다. 이런 이유로 우방국 원수의 방문을 거절하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다. 이 상황을 보고하러 들어간 이 장관 앞에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건방진 놈, 두고 보라지.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내 필리핀을 앞설 테니.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는 선진국이 되고 필리핀은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을 테니 두고 봐. 박정희와 마르코스는 강력한 통치자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박정희는 18년, 마르코스는 21년을 장기 집권했다. 두 사람의 인상도 비슷했다. 두 사람의 성적표는 오늘의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만큼 다르다. 박정희가 집권한 1961년 무렵 우리 정부 안에서는 파키스탄과 필리핀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길 정도였다. 미 8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필리핀 회사가 시공자로 들어가면 우리 건설회사는 하청회사로서 그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유붓 칸과 마르코스의 근대화는 실패하고 박정희의 근대화는 왜 성공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점은 농지개혁의 문제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정당인 한민당과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 있던 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여 6.25 남친전쟁 직전에 거의 마무리했던 농지개혁은 지주계급의 몰락,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그리고 공산화의 예방이라는 효과를 남겼다. 6.25 새벽의 기습으로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이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들에게 나눠줬더라면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냈을 것이다. 그래야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할 때 많은 농민들은 자기 것이 된 농토를 지키기 위해 인민군 편에 섰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승만이 전쟁 직전에 농지개혁을 끝냈기 때문에 인민군이 해줄 것이 없었다. 오히려 많은 농민들은 자기 몫이 된 땅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 침략군에 저항하고 반대했다. 그러한 농지개혁이 되지 않았던 파키스탄과 필리핀에서는 지주 출신 정치인과 군인들이 기득권 세력의 파수꾼이 되어 국민들의 욕구와 복지를 희생시키는 수구 세력의 천병 역할을 했다. 박정희 같은 가난한 농민 및 서민 출신이 장교단을 형성하고 있어 군대가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한국과는 반대로 이 두 나라의 장교들은 일부 상류층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반개혁 세력의 주구 역할을 했다.
이 두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간판으로 내걸었으나 그것도 지주 출신 정치인들끼리의 민주주의, 게임화한 민주주의에 불과했다. 정치인들은 당파와 지역, 그리고 집안 이익의 대리인이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엘리트는 되지 못했다. 대다수 서민들은 기득권층이 벌이는 권력투쟁의 구경꾼이거나 피해자였고 국가가 방치한 높은 문맹률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더욱 제한했다. 반면 서민층의 뿌리를 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한국군의 장교단은 당파, 지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국가와 국민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 국가 엘리트로 변신했다. 이것이 박정희와 마르코스,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를 만들었다. 장기 집권한 지도자는 세계 도처에 많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권력으로서 근대화를 성공시킨 지도자는 드물다. 마르코스는 박정희와는 달리 권력을 자신과 가족, 그리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했던 반면에 박정희는 권력을 국가와 국민 전체의 발전에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성공에는 농지개혁, 건군, 한미 상호방위조약, 교육 확충이란 근대화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준 이승만의 큰 기여가 뒷받침하고 있었다. 1966년 가을,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에 들르고 싶다는 뜻을 이동원 장관에게 전해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잘라버렸다. 흥, 여길 오겠다고. 그 친구한테 당장 전보 치시오. 나 시간 없다고 해요. 이동원은 박정희가 내심 이렇게 마르코스를 경멸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썼다. 건방진 놈. 제까짓게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안 된 게 마치 아시아의 해결사라도 된 양 까불고 있어. 지가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우선 필리핀이나 발전시켜놓고 봐야지. 하여튼 이자는 입만 까진 친구야. (1966년 2월 7일) 오후 4시 53분 박정희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이 탄 루프트한자 전세기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부근의 수방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 부부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최규하 주 말레이시아 대사와 키프 조하리 말레이시아 의전장으로부터 기상 영접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통해 자유의 이웃들이 서로 결속하고 서로 도와 자유의 의지를 더욱 굳혀나가는 데서 안보와 번영이 관철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스마일 라시루딘 샤 말레이시아 국왕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샤 국왕 부처, 라만 총리와 고위 관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에서 약 40분에 걸친 의전 행사를 가진 뒤 숙소로 출발했다. 박 대통령 부부는 이스타나 네가라궁에서 여장을 푼 뒤 오후 8시에는 국왕 부처를 예방하고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오후 9시부터 테타무 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샤 국왕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비슷한 경험에 직면했으며 다같이 호전적인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100달러 정도로 아시아 최빈국 수준.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지화자원을 수출해 연간 소득이 1인당 323달러나 돼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였다. 이 나라는 영국과의 방위조약에 의존한 채 육해 공군을 다 합쳐 2만 명에 불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방문 직전 월남에 추가 파병 결정을 하여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4단급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가 됐다는 점 때문에 박 대통령과 수행 기자들은 잘 사는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박 대통령은 교포들과 조찬을 가진 뒤 오전 11시 30분에 공식 수행원 전원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국가개발상황실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라자크 부총리로부터 그해 말에 끝나는 제2차 말레이시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해가다가 외자 도입 부분이 나오자 라자크 부총리에게 그것의 활용 방법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주택정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심에서 떨어진 숲속이나 오지에 집을 짓도록 유도하고 집을 지으면 정부가 도로를 내주는 정책을 썼다. 교통 문제를 해결해주니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부근이 저절로 개발되더란 것이다.
라자크 부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고민도 토로했다. 고무, 코코넛 등 대농장의 83%, 주석 생산의 63%, 무역의 70%에 달하는 실권을 영국인이 쥐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본토인들보다 상술에 뛰어난 화교들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동행했던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는 말레이시아는 언젠가 정치적인 폭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가개발 상황실을 방문하는 동안 유경수 여사는 결핵병원과 고아원을 시찰하고 3,000 말레이시아 달러씩을 기증했다. 한복 차림으로 나선 유경수 여사에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배치한 여자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날 오후 한국의 기자단 17명은 압둘라만 말레이시아 공보상의 초청을 받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통에 기자들이 공보상을 상전 모시듯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청을 거절해버렸다. 대신 말레이시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 기자들은 홍종철 공보부 장관과 격이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후 5시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세워진 독립현충기념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말레이시아는 1948년에서 1960년 사이 영국의 특수부대 SAS의 지원을 받아 밀림 속에서 활동하던 공산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전투에서 쓰러진 용사들의 영령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18m 높이의 동상 앞에서 라만 총리는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을 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중으로부터 박수를 유도했다. 박 대통령은 제막식이 끝난 뒤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말레이시아 국립묘지와 현충탑이 참 멋있는데 우리도 이래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 라며 회한의 참말을 했다. 귀국 후 박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묘지 단장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면서 눈여겨본 것은 국회의사당이었다. 동상 제막식 도중 건너편의 초현대식 의사당 건물을 바라보던 박 대통령은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상징적 의미나마 국회의사당만큼은 멋지고 봐야 해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만섭 의원은 귀국한 뒤 쓴 수행기에서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의원 각자가 방 하나씩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적 여유가 허락하는 한 지금의 극장으로부터 새로운 의사당으로 옮겨 모든 의원들에게 방 하나씩을 주어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방 정치를 지향해야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와 최규하 1966년 2월 8일 밤 8시 30분 라만 총리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63회 생일을 맞은 총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만찬이 무르익을 즈음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 박사 출신의 라만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라만 총리는 이날 오전 라자크 부총리가 설명한 말레이시아의 고민에 대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곧 완쾌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선진국 문명이라는 약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고무나무가 많아서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천연 자원이란 한계가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 그것이 부럽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던데 이들 인적 자원을 잘만 개발하면 괜찮을 겁니다.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돈 빌리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빚도 가지고 오면 내 재산이고 특히 돈 빌리는 재주는 더 큰 재산이죠. 그러니 유능한 외무부 인재들을 잘 활용해 세계의 돈을 끌어다 쓰십시오. 라만 총리 각하, 임기가 끝나면 한 번 더 할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남들은 나를 국부라고 부르며 오래 하라고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장기 집권은 신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날 생각입니다. 그럼 물러난 뒤엔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옛날엔 독립운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지만 저는 학창시절부터 해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축구 감독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 감독입니다. 박 대통령은 라만 총리의 이 말을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만찬이 끝난 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박 대통령은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라만 총리,
그 양반 말 참 재밌게 하네. 후에 정말 재밌는 영화를 만들겠어. 이동원은 그의 회고록 대통령을 그리며 해서 이렇게 후기를 쓰고 있다. 라마는 끝내 약속을 지켰다. 1973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은퇴 후 감독은 아니었지만 축구 단장으로, 또한 직접 시나리오를 쓰며 영화를 제작하는 등 학창시절의 꿈을 이루었다. 우린 여기서 박 대통령과 라만의 정치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진국의 경우 정치와 경제 중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점인 것 같다. 만일 당시 라만과 박 대통령이 서로 바뀌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어땠을까? 개발 독재를 비난하면서도 이 점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2월 9일 말레이시아 방문 사흘째를 맞은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특별실에서 라만 총리와 공식 회담을 가졌다. 한국 측은 장기영 부총리, 이동원 외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홍종철 공보부 장관, 이우락 비서실장, 최규하 주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고,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라자크 부총리를 비롯해 재무, 문교, 상공, 공보상 및 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동안 계속된 이 순회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월남 문제를 중심으로 동남아 정세 전반에 걸친 의견을 나눴으며 월남 국민을 지원할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 회담이 끝난 뒤 별도로 열린 양국 경제강요 회담에서는 하나, 말레이시아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년 계획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원. 둘, 천연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와 노동력이 남는 한국 간의 합작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들을 의논했다. 오후 1시, 박 대통령 부부는 라만홀에서 열리는 한국 미술 전시회를 관람한 뒤 1시 30분경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저에 도착, 한식의 오찬을 나눴다. 하루 전 박 대통령은 이우락 비서실장에게 한식을 먹고 싶다는 표시를 했고, 교민이 많지 않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이 실장은 최 대사의 관저에 한식 오찬을 마련토록 했던 것이다. 이날 오찬을 즐긴 박 대통령은 다음날 이동원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 어제 최 대사 집에 가지 않았소. 헌데 최 대사 정말 애국자야. 글쎄 그 친구 집에 가보니 술이나 안주가 몽땅 한국 거더라고. 게다가 날 접대한다고 고무신 신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보니 꽤 부지런하던데. 최기화는 외무부 대기대사로 근무하던 중 이동원 장관의 발상으로 아스펙 계획을 추진한 1등 공신이었다. 이 장관은 최 대사의 공로를 인정해 박 대통령에게 영국 대사로 추천했었다. 누구? 최규하라. 난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자유당 시절 외무차관했던 그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혁명한 정부에서 쓰나. 박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 장관도 굽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한 군 출신 외교관들을 줄이는 중이었다. 각하, 그럼 말레이시아 대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최홍희 대사는 어쩌고? 짜증스러운 말투였다. 불렀다가 다음에 자리가 나면 알아서 하시오. 박정희는 손을 내저으며 내뱉듯 말했다. 결국 최규하는 박 대통령의 곱지 않은 눈길을 뒤로 한 채 말레이시아 대사로 부임했다. 물러난 최용희가 캐나다로 망명해 반박운동을 벌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저에서의 오차는 박 대통령이 최규하 대사에 대한 인상을 바꾸는 계기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털털하고 청렴소박하며 천부적으로 성실한 최규하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아스팍 초대 사무총장이 되어 박 대통령과 자주 독대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고, 외무장관, 대통령 외교담당 특보, 국무총리에 이어 11.6 이후에는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다. 1966년 2월 9일 오후 5시부터 이동원 외무장관과 라만 총리는 별도의 외상회담을 갖고 하나, 자유아시아 지도자급의 공동 방위를 위한 의견 교환 체제와 외상급 회의. 둘, 한, 말레이시아 경제문화 관계 강요급의 정기적인 회담. 셋,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국에 대한 친선 외교의 상호 협력 방안. 넷, 한, 말레이시아 공동시장 설치. 다섯, 라자크 부총리의 방한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 중 자유아시아 지도자급의 공동방해를 위한 의견 교환 체제와 외상급 회의는 8개월 뒤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는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박 대통령 내외는 셀랑고르 클럽에서 만찬을 열어 국왕부처와 총리부처 및 강요들을 초청, 감사를 표했다. 일행은 이튿날 오전 9시 30분 수방공항에서 전세기로 다음 기착지인 태국으로 향했다. 박 대통령 일행이 탄 특별 전세기가 태국 상공에 진입하자 태국 공군의 세이버 편대가 호위 비행을 하며 마중을 나왔다. 1966년 2월 10일 오전 10시 50분 박 대통령 일행은 4일간의 태국 방문을 위해 방콕 부근의 돈무앙 공항에 도착했다. 부미볼 태국 국왕부처와 전 강요 및 3군 수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의전 행사를 마친 박 대통령과 일행은 숙소로 출발했다. 태국은 1957년, 1958년에 걸쳐 두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박 대통령 방문 당시까지도 계엄령을 펴 언론과 야당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날 12시 30분 숙소인 볼로마비안 맨션궁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외는 오후 3시에 크리트라 라다궁으로 부미볼 국왕을 예방,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태국 정부도 박 대통령에게 태국 최고 훈장인 라머트 프레부혼 훈장을, 유경수 여사에게는 외국 원수 부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주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왕 부부의 방한을 초청했고 부미볼 국왕은 즉석에서 이를 수락했다. 오후 8시에 그랜드궁에서 열린 태국 국왕 부부 주최의 만찬에서 국왕은 환영사를 통해 태국 국민은 UN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한국 국민이 쟁취하려는 이상을 실현토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12, 13세기 무렵 중국에서 남하한 타이족이 건국한 태국은 역사상 한 번도 식민지가 되어본 적이 없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다.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51만 4천 km 제곱의 국토는 서쪽으로는 버마,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둘러싸여 있지만 주변 국가를 위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견지해오고 있었다. 1949년부터 한국과 외교관계를 형성해온 태국은 1950년 6.25 동란 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하기도 했다. 1966년 당시에도 1개 중대가 한국에 파견돼 있었다. 이날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한국이 공산 침략을 당했을 때 귀국의 용맹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 그 은혜는 우리 국민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로서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 방문 당시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약간 높은 120달러. 군인과 승려가 특권 계급인 태국은 국교인 불교의 영향으로 공무원이 되려면 10년간 승려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규범화돼 있었다. 아침이면 온 거리가 시주받는 승려들로 가득 메워질 정도였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태국인들의 사상은 열대권의 풍토와 맞물려 근로정신이 희박한 면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교포들과의 만남에서 이를 의식한 듯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못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기후 조건이 좋고 아름다운 나라여서 너무 자기 고장에만 애착심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태국 방문 이틀째인 2월 11일 오전 11시 태국 총리 관저에서 한, 태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장기영 부총리, 이동원 외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홍종철 공보부 장관, 이우락 비서실장과 장성환 주 태국 대사 및 연하구 아주국장 등이 참석했다. 태국 측에서는 프라파스 부총리, 코만 외상, 선소른 경제상, 포대 개발상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과 타놈 태국 총리는 회담을 통해 월남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동 지원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면서 한, 태, 양국은 군사적 협조를 지속하며 주한 태국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박 대통령 부부는 태국 정부 청사에서 타놈 키티카초른 총리 내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태국 장성들도 섞여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한국으로 초청할 것을 약속했다. 2월 12일 오전 박 대통령은 에라완 호텔에서 50여 명의 태국 교포들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했다. 교민회장 이경손 씨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5명의 교포들이 문전걸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처음 태국으로 들어온 뒤 피땀 어린 노력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닦을 때까지 고생한 내용을 담은 태국 교민사를 낭독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남산을 바라보실 때 그 너머에는 남양이 있고 남양에는 태국이 있고 태국에는 당신을 따르고 존경하는 우리 교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는 목이 메어 말끝을 맺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수행원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닦았다. 이날 교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태국에서 가장 큰 호피를 증정하면서 이 호피를 밟으실 때마다 태국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와 장개석 1966년 2월 12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부부는 부미볼 국왕 부부의 안내를 받으면서 태국 건축의 정수라 할 그랜드 궁과 태국 내 1900개의 사원 중 최고로 꼽히는 에메랄드 사원을 구경했다. 부미볼 국왕은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불상 앞에서 15세기에 조각돼 18세기 말에 여기에 안치된 이 불상은 태국의 국보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왕인 제가 부처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날 밤 8시 박 대통령 부부는 살라사하타이 궁에서 부미볼 국왕 부부와 타놈 총리 부부를 비롯한 태국 정부 강요 일동, 3군 순회 및 주 방콕 외교사절 등 90여 명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다. 박 대통령 부부는 적도에 가까운 국가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공식 만찬에 참석하느라 식사에 애를 먹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한복 차림에 검은 안경을 써야 했던 유경수는 출발 전부터 자신은 더위에 약하다며 가지 않을 수 없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사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지에서 유 여사는 더위뿐 아니라 신발이 맞질 않아 고충이 더했다. 한복을 입으면 상체가 뒤로 약간 젖혀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무신이 아닌 굽이 약간 높은 구두를 신은 게 화근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산 구두는 신축성이 약하고 딱딱해 발이 약간만 부어도 신을 수 없을 정도였다. 종일 시찰과 방문, 공식 행사에 참석한 뒤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면 유 여사의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유 여사는 붓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다음날 신발을 신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찬물을 떠다 놓고 발을 담그곤 했다. 수행비서가 유 여사에게 사모님, 가게에 나가 편한 구두 한 켤레 구해오면 어떨까요? 라고 하자 그녀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곳에서 구두를 샀다고 소문이라도 나봐요. 나라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라며 거절했다. 다음날 아침이면 유 여사는 붓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발을 억지로 구두에 끼워 신고 일어섰다. 몹시 아픈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지만 방문을 열고 나서면 편한 구두를 신은 것처럼 꼿꼿하게 걸었다. 유 여사의 고충 가운데는 식사 문제도 있었다. 공식 오찬이나 만찬에서는 의례 그 나라 특유의 별미나 성찬이 나오지만 음식 맛을 볼 심리적 여유까지는 제공되지 않았다. 채식을 즐기던 유경사는 동남아 3국의 기름진 육류에 구미가 당기질 않아 먹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한 채 숙소로 돌아오면 다음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의상과 머리 손질부터 먼저 해야 했으므로 과일 한 개도 먹을 여유가 없었다. 보다 못한 수행비서가 밖에서 냄비 하나를 구해와 호텔방에서 라면을 끓여드렸다. 단무지 몇 조각을 두고 라면을 맛있게 먹은 유 여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면서 아 이제 살 것만 같아 어디 또 가봐야지 라며 자리에서 가뿐히 일어서 나갔다. 수행원들은 조금 전에 벌어진 성대한 잔치에서 국왕이나 왕비를 상대로 상냥하게 담소를 나누던 의연한 유 여사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라면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눈물겨워했다. 하루는 유경수가 수행원이 끓여준 라면에 손도 대지 않고 획 나가더란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박 대통령과 함께 나타나 두 사람이 라면을 맛있게 들었다. 이때부터 수행원들은 라면 2인분을 끓이게 된다. 외국에서 박 대통령 부부가 나눠 먹던 라면은 1963년 9월 삼양식품에 의해 처음 등장했다. 1966년 무렵에는 개발시대의 서민 대중에게 요긴한 대체 식량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해 가을 삼양식품의 전중윤 사장은 저녁 늦게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들어보니 박 대통령이 야식으로 라면을 먹다가 전화를 걸었다면서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에 협조해줘 고맙다고 치하를 한 뒤 거 전 사장, 라면에 아무래도 고춧가루를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국물이 얼큰해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결벽증이 있었던 유경수는 외국을 방문할 때면 수행원들에게 아무리 작은 실수일지라도 범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사소한 허물이라도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텔에서 출발할 때면 유경수는 자신의 방뿐만 아니라 수행원의 방까지 점검하여 들어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해두려 했다. 비서들이 침구를 손질해두면 유경수는 꼼꼼히 살펴보다가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라며 고쳐놓곤 했다. 이런 정리정돈 습관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유경수는 현지에서 갈아입을 의상에 소용되는 색실과 바늘, 옷핀 등을 손바닥만한 상자 속에 넣고 다니다 준비를 못한 수행원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1966년 2월 13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일행은 태국 돈무안 공항에 도착해 이태 성명을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장대를 사열한 뒤 일행과 함께 특별기에 올라 비공식 방문국인 홍콩으로 출발했다. 홍콩 방문은 대만 정부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취해진 조치였다. 방콕에서 홍콩으로 비행하는 도중 박 대통령 부부와 일행이 탄 특별기는 월남의 퀸원 상공을 통과했다. 박 대통령은 창밖을 통해 정글로 뒤덮인 육지를 내려다보다가 우리 장병들이 있는 곳인데 내가 들르지 못하다니 참 하며 혀를 찼다. 한국 정부 측이 방문 의사를 타진했으나 월남 정부 측은 국내 정세와 의전 문제를 들며 난간함을 표시 월남을 방문할 수 없었다. 박 대통령 일행이 홍콩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홍콩 총독 데이비드 트렌치경이 마중 나와 국가 원수로서의 예우를 갖춰 환영했다. 중국과 연접한 탓으로 200여 명의 정, 사복, 경관들이 공항을 엄중 경비하고 있었다. 공항에는 200여 명의 교포와 때마침 촬영차와 있던 신상옥 감독, 최은희, 김승호, 한은진 등 영화인들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 교민들과의 조찬 석상에 이들을 초청했다. 이날 공항에 미리와 대기하고 있던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에게 박 대통령은 100여 개의 전기 면도기를 전달하면서 참호 속에서 싸우는 장병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트렌치경은 박 대통령 부부를 안내하며 숙소인 만다린 호텔까지 동승했다. (1966년 2월 13일) 정오 무렵 박 대통령 부부는 만다린 호텔에 여장을 푼 뒤 공식 일정 없이 이틀간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호텔에서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신상철 주월 대사, 요양수 주 필리핀 대사, 홍성욱 주 캄보디아 총영사,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월남 사태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정세를 검토했다. 박 대통령은 공관장 회의에서 이번 여행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아시아 지역 지도자 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 주재국의 협조를 얻을 것과 경제 외교 강화 방안들을 지시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별도로 최명신 사령관과 자리를 함께하고 약 2시간 동안 월남 사태를 검토하기도 했다. 2월 14일 오전 박 대통령 부부는 만다린 호텔로 교포 대표 30여 명과 신상옥 감독 등 영화인 10여 명을 초청해 조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내에서 우리는 인구가 많다고 늘 부담을 느껴왔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와보니 그 많은 인구가 우리의 재산입디다 라고 했다. 2월 15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일행은 홍콩 카이탁 공항을 출발해 약 1시간 뒤 중화민국 상공에 들어섰다. 자유중국 또는 국부로 호칭되던 대만 정부의 정식 국명은 중화민국이지만 현실적 영역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만으로 불리곤 했다. 오전 11시 마중 나온 중화민국 공군기 편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특별기는 송산 군용비행장에 도착했다. 섭씨 22도의 청명한 날씨. 박정희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과 만감서린 악수를 나눴다. 49세의 박정희와 79세의 장개석은 생애의 여러 지점에서 교차했다. 가난한 소장농의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처럼 장개석은 1987년 10월 31일 중국 절강성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6년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동경무관학교에 입교해 1910년 일본군 소위로 다카다 야포연대에서 근무, 박정희와 같은 포병 장교 출신이기도 하다. 장개석이 박정희와 다른 점이라면 무관학교 시절에 중화민국의 창시자자, 혁명 전략가인 손문을 스승으로 만난 뒤 청조타도, 삼민주의를 내건 손문 정신의 뒤를 잇는 삶을 살았다는 점일 것이다. 장개석은 1911년 군을 무단 이탈해 상해로 귀국한 뒤 10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해 항주로 진격,
청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손문이 본토에서 민족주의 기치를 내걸고 창설한 국민당은 1925년 3월 12일 그의 사망을 계기로 장개석에게 지휘권이 넘어갔다. 그는 이해 4월 남경 국민정부를 수립하고 12월에는 절강성의 재벌인 송씨 가문의 셋째 딸 송미령과 결혼했다. 박정희가 충청도 거부 육종관의 딸 유경수와 결혼한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장개석은 1937년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중국 공산당과 공동전선을 편 국공합작을 주도 일본군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 기간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근무함으로써 장개석과는 대치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두 사람은 다시 접근하기 시작한다. 박정희는 초췌한 몰골로 장개석 휘하의 광복군을 찾아 신변의 안전을 도모한 뒤 귀국했다. 한편 국공합작으로 일본과 대항하던 장개석의 국민당은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에게 본토를 넘겨준 채 1949년 12월 7일 대만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공항에서 악수를 나누던 박, 장 두 원수는 한동안 말을 잊은 듯 붙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당시 외무장관으로 수행했던 이동환은 박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신세를 많이 지고 좋아했던 사람은 존슨 미국 대통령이었고 마음속으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장개석 총통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항에서 장 총통은 환영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번영성세의 공동운명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본토 수복과 우리나라의 국토 통일이야말로 양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한 뒤 비록 오늘 아시아의 일부가 공산주의에 물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잠정적임에 불과한 것이지 전통적 아시아의 윤리와 의지는 언젠가 이를 구축하고 통일된 중국, 통일된 한국을 되찾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공항에서의 환영식이 끝난 뒤 양 원수는 자동차에 동승해 숙소인 대북 시내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연도는 2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파로 가득했고 태극기와 청천백일기가 폭락했다. 대북시의 그랜드 호텔은 일제가 대만을 통치할 당시 신공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대북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날 자유중국 정부 측은 박 대통령의 자유중국 방문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는가. 이 날짜 우편물에는 한중 양국 국기와 한국 대통령 방문 기념이라는 소인을 찍었다. 자유중국 정부는 육해공군의 영관급 장교 3명을 박 대통령의 연락장교로 파견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 출신의 두경 대령을 의전 수석 부관으로 임명했으며 유경수 여사의 수행 비서로는 자유중국 의전실장의 부인인 하 여사를 배치했다. 자유중국은 국제연합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사관과 함께 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1966년 현재 자유중국을 승인하고 있던 국가는 57개국에 불과했다. 1964년 6월로 중단된 15년간의 미국 원조 자금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대만 경제는 1961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계획에 힘입어 1963년 하반기부터 국제 수지면에서 흑자를 나타내기 시작해 1965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68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한 발 앞서고 있었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재학생과 반동정객 뜻밖의 암행시찰. 박 대통령 부부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은 자유중국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태국 정부는 계엄하에서 단 한 줄의 정부 비판 기사를 쓸 수 없게 했음에도 한국 기자단들에게 세단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귀빈 대접을 해주었다. 자유중국 정부는 공항에 내린 수행 기자단에게 한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한 대를 제공했다. 한국 기자단을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보안을 이유로 공항 도착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자유중국의 언론계는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통제받고 있어 정부 관리의 하인처럼 취급되곤 했다. 이런 관행은 한국 기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 약간 거슬리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면 관리들이 달려와 한국 기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카메라까지 빼앗으려 했다. 자유중국 국방부 보도과장인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공군소장, 한국 기자단을 초청한 파티가 열리자 김종신 기자가
자유중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며 항의했다. 보도과장은 거리에 예쁜 아가씨가 걸어오는데 어떤 놈팡이가 찝쩍거리며 농을 걸기에 나무랐더니 언론의 자유라며 대들더군요. 라며 김 기자의 말을 비꼬았다. 김 기자가 화를 내며 여보쇼, 당신은 자유와 방종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요? 라고 대들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수행기자 단장이던 코리아타임스 정치부 차장 김태웅의 회고. 우리가 탄 버스가 길이 막혀 서 있었을 때 거리는 서울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막 끝난 것처럼 복잡하기만 했다. 헌병, 순경, 특무대원들이 곳곳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설쳐댔다. 그들은 장총통의 영도하에 본토수복, 공비멸살이란 대목표 아래 전시체제에 있었다. 모든 것이 군대식이고 모든 행사가 군인이 주인이었다. 박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만섭 의원은 뒷날 우리가 방문했던 동남아 3개국 중 한국보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회고했다. 1966년 2월 15일 오후 3시 박정희 대통령은 숙소인 그랜드 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 장개석 총통을 예방하고 훈장을 교환한 뒤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날 저녁 8시에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장개석 총통이 총통부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의 젊은 반공 지도자로 평가받을 만한 웅변조에 연설을 했다. 혹자는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머지않아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2월 17일 밤 박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의 특별 요청에 의해 일정을 바꿔 대북 교회에 있는 총통부에서 만찬을 겸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장개석 총통은 중국 전통에 따라 젓가락으로 음식을 박 대통령 앞까지 건네주며 자신의 통치 철학을 말했다. 지도자란 사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쓸 땐 반드시 주위보다는 좀 먼 곳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무효하게도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인재는 꼭꼭 숨어 있어 찾기가 힘듭디다. 나란 일이란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요. 또한 훌륭한 인재는 오래 일할수록 유익하니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국민을 다스리려면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내세운답시고 함부로 칼을 뽑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칼의 권위란 뽑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꽂혀있는 상태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죠. 지도자의 얼굴엔 항상 덕망이 넘쳐야 하며 사생활도 깨끗해야 하는 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반공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요. 국민을 위한 복리 증진이 더 효과적일 거요. 이동원 장관이 곁에서 지켜보니 이날 박정희는 장개석의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다고 한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시종 숙연한 얼굴로 별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2월 18일 한중 지도자는 공동성명을 통해 중공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모든 분쟁의 근원이라고 비난하고 안전,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양국 간 또는 필요에 따라 자유아시아 지도자들 간의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 성명은 이어 월남공화국 국민을 원조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과 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는 점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날 송산 비행장에서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과 나란히 의장대를 사열한 뒤 이별의 악수를 나눴다. 장개석 총통은 몇 번이나 손을 잡았다 놓곤 했다. 박 대통령과 일행이 탑승한 특별기가 이륙하자 자유중국 공군기 2개 편대가 영해 밖까지 호위 비행을 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정희 대통령은 2월 22일 낮 청와대에서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남아 순방 소감을 피력했다. 우리가 방문한 세 나라 모두가 우리보다 일찍 개발에 눈을 떠 우리보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급속히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 사업에 대해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말썽을 안 부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깨끗한 일이라면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세를 가다듬어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도 납득하고 건설도 잘 될 겁니다. 이동환 당시 외무장관의 회고에 따르면 동남아 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의 충고를 받아들여 온화한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동남아 순방을 마친 지 보름쯤 지난 1966년 3월 6일 일요일 오전, 청와대 정보비서관 권상하는 집에 머물다 장기영 부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총리실로 나갔다. 장 부총리는 자신이 경영하는 한국일보사에서 몇 년 전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 이탈리아 포플러 나무를 심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 앞으로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박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싶으니 주선해달라는 것이었다. 권상하는 마침 일요일이고 하니 저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갑시다라며 그 길로 청와대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생인 권 비서관이 청와대 내실로 들어가니 박정희는 아들 지만군과 함께 국수로 점심을 들고 있었다. 권 비서 마침 잘 왔어.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지. 예, 그런데 각하 오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 그래도 무료해서 말이지. 야외라도 나가볼까 하는데. 각하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잠시 후 박 대통령과 장 부총리, 권 비서관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양복 상의를 벗고 점퍼 차림으로 청와대 현관으로 나갔다. 검은색 유리창에 지프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정시찰로 자맹할 때 박 대통령은 검은 안경을 쓰고 점퍼 차림에 박 사장으로 행세하는 것이 관례였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박 대통령이 타고 뒷자리에는 장 부총리와 권 비서관이 탄 채 차가 출발했다. 박 대통령은 검은색 유리창 밖으로 시가의 정황을 살피는 중에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 팔당, 양수리, 양평, 이천, 여주를 거쳐 남한강변 포플러 단지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 사이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포플러 둥치를 끌어안고 흔들어 보았다. 박 대통령은 무척 만족한 표정이 되어 야, 이건 대성공인데 우리 국토에 쓸모없는 한유지가 많으니 이런 속성수를 많이 보급시켜 수익성 있는 국토 녹화를 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3월이었지만 먼 산의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날씨도 쌀쌀했다. 귀로에 오른 차량은 여주를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길가에 한적한 주막이 나타나자 박 대통령이 저기 좀 들렀다 가지 라며 차를 세웠다. 들어서니 낮은 천장에 전깃불도 없이 컴컴한데 매주 냄새가 물씬 났다. 환갑이 지났을성 싶은 주모 할머니가 따뜻한 방으로 안내해 박 대통령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장 부총리와 권 비서관이 윗목에 앉았다. 방에서도 안경을 벗지 않은 박 대통령은 날도 쌀쌀하니 막걸리 따끈하게 해서 한 잔 주시오라고 주문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찌개 안주와 데운 막걸리를 한 상 차려 방으로 들여온 뒤 손님들에게 한 잔씩 권했다. 박 사장님, 이거 맛이 괜찮은데요. 권 비서관이 너스레를 떨자 대낮부터 약간 취해 있던 주모는 점퍼 차림에 왜소하게 앉은 박 사장이란 사람의 무릎을 탁 치면서 일동을 긴장시키는 말을 했다. 아이고, 이 양반이 꼭 박정희 닮았네. 신문에서 본 그대로야. 똑같아. 어쩌면 이렇게 생겼지. 박 대통령이 그 말을 받아 넘겼다. 주모, 내가 왜 박정희를 닮아? 모두들 박정희가 날 닮았다고 하대. 웃음이 술자석을 휘감자 주모의 입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오다가 급기야 신랄한 정부 비판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주모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변죽을 울리자 주모는 군수, 서장, 지서주임, 순경, 면장, 면직원 등 일선 공무원들의 작태를 적나라하게 나열하면서 욕을 퍼붓다. 급기야 주모는 박정희는 새까맣고 조그만 것이 어찌 그리 간이 크노. 하도 다부져서 박정희는 돌로 쳐도 죽지 않을 거야 라며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박 대통령은 연신 즐거워하면서 소리내 웃었지만 장 부총리와 권 비서관은 좌불안석이 되어야 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밖에서는 동네 청년들이 화투를 들고 한판 벌이자며 술집으로 들이닥쳤다. 박 대통령과 일행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술값으로 5,000원을 던져주고는 차를 타고 황혼길을 달렸다. 차중에서 권 비서관이 각하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박정희는 야, 이 사람아, 오늘 아주 유쾌했어. 참 재밌었어. 이것이 민심이라는 걸 오늘 잘 알았네 라며 흡족해 했다. 다음날 오전에 청와대 정보비서관실로 여주 군수와 경찰서장이 찾아왔다. 전날 저녁에 황급히 주막을 떠난 것을 이상히 여긴 동네 청년들이 주모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는 대통령이 암행시찰을 했다는 소문을 내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권상하 비서관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제 각하께서 오셨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무식한 주모가 너무 실언과 실수를 많이 범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100배 사과를 했다. 권 비서관은 이들을 자리에 앉아있게 한 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구두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환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어제 여주에서 주모한테 민정을 잘 전해들었고 좋은 충고도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그 군수하고 서장한테 전해주게.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그 주모를 잘 보살펴주도록 부탁한다고 해 라고 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기다리던 군수와 서장은 권 비서관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용기 백배하여 청와대를 나섰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김종필 고다마 사건. 미국의 저명한 월간 잡지 애틀랜틱 1966년 2월호에 재미 작가 김웅국이 쓴 오마이 코리아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몇 년 전 순교자라는 영문 소설을 써 유명해진 김 씨는 매사추세츠 대학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중 1965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가 휩쓸고 있던 서울을 취재했다. 이 기사의 발췌문은 신문에 연재되기도 했고 전문은 잡지에 번역돼 실렸다. 지금 읽어봐도 문학가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할 만한 대목이 많다. 6.25 전쟁 때 국군 장교로 근무했던 김은국은 평양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대령 친구와 서울대 정치학과에 다니던 동생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실감나게 소개하기도 했다. 대령 친구는 김 씨에게 동생을 만나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놈이 무정부주의자 흉내를 내는 것은 참을 수 없어라고 했다. 대령, 동생, 동생의 친구, 김 씨, 네 사람은 중국 음식점에서 만났다. 화제가 학생 시위와 군인의 역할에 미치자 동생은 대령에게 형님은 그 군복 입은 것이 창피하지 않수 라고 말하는 바람에 언쟁이 시작됐다. 네가 고아가 됐을 때 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웠단 말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누가 날 위해 싸워달랬어요. 우린 새 세대예요. 기성세대의 일그러진 가치관, 부패한 사회에는 신물이 났어요. 너희가 새 세대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사회의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니란다. 김은국이 물었다. 4.19 혁명이 성공한 후 학생들이 한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나? 무정부 상태였지 라고 대령은 말했다. 부패를 쓸어내는 건데 바보 같은 군인들이 뛰어들었어요 라고 동생이 받았다. 우린 이 비참한 나라에 새 질서가 세워질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를 바란 게 아니야. 학생 봉기도 군사혁명도 한 번씩으로 좋게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버릇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라틴 아메리카 꼴이 난다는 것을 우리 장교들은 잘 알고 있어. 김은국은 학생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혼란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감각에 선동되고 덧없는 영웅주의에서 스릴감을 찾으며 세상이 뒤죽박죽되는 것을 볼 때 찰나적인 기쁨에 매혹되는 듯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만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어 아무것도 그의 신념을 흔들 수 없다. 그는 굳세고 어쩌면 신비롭기까지 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라서 국가 원수로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다는 자신감 속에 착 가라앉아 있는 듯이 보였다.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뭘 바라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학생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곧 잠잠해질 겁니다. 그가 이 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의 자신감과 침착함은 나에게 전염되어 오는 듯했다. 김은국은 추하고 수치스러운 옛날을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과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기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환상, 망상,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면 거기에 엄숙한 현실이 있다고 충고했다. 수세기 동안 권력의 압박을 받았고 정치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왔으며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해 절망의 끝까지 밀려나온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민족이란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희망은 있다. 2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것. 이러한 경험에서 무엇인가 얻은 게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국은 한국인이 민주주의란 게임을 가장 무도회처럼 즐기고 있다고 했다. 이 게임이 습관이 된다면 언젠가는 한국인들이 진지하게 게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환상과 기만에서 기적이 탄생할 희망은 있다는 것이다. 반대자의 날카로운 항의는 없는 것보다 낫다. 한국의 선동적이고 제멋대로인 신문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규율 없이 하는 데모 학생도 길게 보면 조용하고 겁에 질린 학생들보다 낫다.
한국인의 삶에는 조잡하고 야생적인 것, 그러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행한 나라와 사랑 싸움 같은 것을 계속할 수 있는가 보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한국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들의 실존을 직시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황금기에 망상을 버릴 때 갸냘픈 희망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개인주의의 경직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상호불신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긴 것이라 해도 언젠가는 순수하고 성실한 생활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있다. 박정희는 감상이나 낭만 또는 겉멋을 애써 억제하면서 겉으로 딱딱한 모습과 표정을 내세우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시심과 감상이 남다른 이였으나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것으로 삼고 남 앞에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김종필은 달랐다. 여유가 있고 때로는 화사했다. 예술, 문학, 취향을 정치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을 즐겨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김종필이 못마땅하기도 했다. 대중 앞에서는 부끄럼 타고 감정 표현을 쑥스럽게 생각해온 그는 거침이 없고 그래서 대중적 인기도 모으는 김종필에 대해서 때론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김종필의 일면을 보여주는 성하대담 기사가 1966년 8월 13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다. 음악평론가 박용구가 김종필을 찾아가 대화한 내용이었다. 김종필 의장은 격이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저번 외유 때의 일이죠. 마침 탱그루드에서 저 유명한 유진 올만디가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해서 연주를 한다지 않아요. 그래서 350km를 달려가 들었죠. 그 레퍼토리 가운데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죠. 쇼팽의 제1번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나는 솔로보다는 콘체르토를 좋아해요. 피아노에서는 쇼팽의 제1번, 바이올린은 맨델스존의 콘체르토죠. 솔로는 역시 개인 플레이에 그치는 것이고 콘체르토는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염원하는 건 그런 대화죠. 그 대화 속에서 하모니가 빚어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음악을 동경하는 건 어쩌면 정치에서 이룩해보고자 하는 이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음악이 흐르는 정치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국왕이 소년 오케스트라에 끼어서 클라리넷을 불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메말라 있어요. 낡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민중과 어울려 하모니를 만들 생각을 안 하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죠. 음악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극성스럽게 비싼 수업료를 바쳐가면서 피아노를 가르치지만 그 피아노가 생활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악이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가 회사에서 피로해서 돌아오신 아버지를 위해서 피아노를 들려준다든가 하여 가정의 하모니에 의막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소위 비틀즈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재즈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경박에 흘러버린 것은 인간 사회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김종필은 5.16 혁명 직후 예그린 악단을 만들었으나 2차례의 외유로 해산됐다. 그는 당의장에 복귀한 뒤 악단을 재조직했다. 김 의장은 유럽을 외유할 때 유명한 교향악단의 심포니 연주를 담은 레코드판을 많이 사모았다면서 가끔 이화여고에 다니는 딸이 피아노를 치고 둘째 형님이 기타, 나는 아코디언으로 합주를 즐긴다고 소개했다. 이 무렵 김종필은 고다마 사건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좀 했다. 일본 우익의 거물 고다마 요시오는 나중에 로키드 뇌물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다. 그는 김종필이 정보부장일 때부터 가까웠고 박종규 경호실장과도 의기투합하는 사이였다. 고다마는 한국에 와서 정일관 총리, 김영욱 정보부장, 박종규 실장과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고다마는 김종필의 측근인 김용태 등과 만나 나눈 대화를 꺼내면서 한국의 진짜 실력자는 박 대통령입니까? 김 의장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 보고되자 박정희는 김영욱 정보부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정보부에서 조사해보니 취중 방담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김종필 측근의 방담이 녹음된 테이프가 등장하는 등 궁중 음모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김 의장의 직계로 알려진 예춘호 공화당 전 사무총장은 박종규 실장에게 부탁하여 박 대통령을 만나 김 의장이 직접 말할 수 없는 사정을 전달하고 김용태를 변호했다. 박 대통령은 중류 정도의 가정집 같은 청와대의 작은 방에서
친형이 동생을 타이르듯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고 예 씨는 회고했다. 대통령의 말심의 표정은 격이 없게 말을 건넬 수 있게 해줬고 유경수가 진로 소주, 돼지 족발, 오징어를 내와 소박하고 잔잔한 분위기였다. 거나하게 취한 박 대통령은 옛날 김종필 의장과의 만남, 김 의장의 장단점, 특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꼭 남을 시켜 전한다는 불평을 말했다. 예 총장,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안 굽는단 말이야. 종필이에게 전하시오. 종필이는 주변의 못된 것들 때문에 큰일이오. 박 대통령은 몇 사람의 이름을 대며 큰 소리로 욕을 했지만 결코 부하가 치밀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예 전 총장은 박 대통령의 말을 충실하게 김종필에게 전했다.